전 언니를 대신해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진로드 끝에 서 있는 그 남자가 마치 평생을 저 하나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저를 바라볼 줄은 더더욱 몰랐죠. 언니는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사라졌습니다. 쪽지 한 장, 소식 하나, 그 어떤 흔적도 없이요. 그저 떨리는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만 남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아, 이번 한 번만 언니 좀 도와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언니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제 대답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언니와 팔알은 닮은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일단 괜찮겠어. 조금만 손보면 괜찮을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늘 대타였고 모든 가족 사진에서 언니의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파티에서는 잊히는 존재였으니까요. 늘 언니와 비교당하고 선택받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제게 임시방편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반나절 만에 급하게 맞춰졌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전문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제 심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 대기실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신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아니었죠.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베일을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샹들리에의 반짝이는 불빛에 섞인 은은한 꽃향기가 모든 것을 꿈처럼 만들었습니다. 저는 붉은 카페트를 한 걸음씩 밟으며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소리 없는 수군거림을 지나 마침내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 남자, 진이한. 재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남자.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냉정하고 까다로워 재계 인사들조차 두려워한다는 인물. 단 한 번의 스캔들조차 없던 그 남자가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겨울 호수처럼 깊고 차가운 그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당황스러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제가 고개를 들자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군. 그렇지. 저는 대답 없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저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화를 내지도 않고 결혼을 취소하지도 않고 저를 추궁하지도 않다니. 아니면 그는 그냥 서류상 옆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일까? 형식적인 정략 결혼일 뿐이라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딱 3개월이야. 3개월 뒤에 이혼하면 돼.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명, 사진 촬영, 띵 케이크 커팅 모든 절차가 마치 제 인생이 미리 짜인 엑셀 시트인 것처럼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피로연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서서 하객들에게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히는 그를 바라봤죠. 내 이름조차 기억 못할 거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안내에 따라 신혼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살던 방보다 4배는 넓은 방 모든 것이 정교하고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려던 참에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롭고 세련된 모습으로 서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안심해. 부부의 의무를 강요할 생각 없으니까.
저는 안도해야 할지 서글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린 그냥 제대로 연기만 하면 돼. 적어도 앞으로 몇 달간은. 그 후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지. 저는 주먹을 쥔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야 할 거야. 제가 고개를 들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신했든 나에게 너는 단 한 번도 대타인 적이 없었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위, 옆에 누운 남자와 저 사이에는 세상만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책상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일하는 그의 그림자가 커튼에 비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추궁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는 걸까? 왜 그는 제가 평생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까?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켜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언니를 대신해 시집왔다. 하지만 내가 결혼한 남자는 처음부터 언니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잠에서 깼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빛이 벽에 길고 고요한 그림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 방구석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걸쳐진 재킷, 만년필을 쥔 손, 살짝 숙인 고개. 노란 불빛이 그의 높은 콧대와 침착한 눈매를 비추는 모습은 마치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한 폭의 정물화 같았습니다. 제가 막 결혼한 그 남자 말이죠. 저는 소리를 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넓은 방은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한 방을 쓰는 낯선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함 같았죠. 다시 눈을 감고 잠든 척하려는데 그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깼어. 저는 흠칫했습니다. 그가 저를 너라고 불렀습니다. 서류상의 아내도 그쪽도 아닌 너라고. 아주 사소한 단어였지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잠이 깼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내려놓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 침대 헤드에 등이 거의 닿았습니다. 그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해. 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난생 처음 남자와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그 남자가 법적인 남편일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더더욱 몰랐으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라와. 저는 몇 초간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는 저를 방 밖으로 이끌어 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지자 저는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침실이었습니다. 더 작고, 더 아늑하고, 더 부드러운 분위기의 공간이었죠. 크림색과 옅은 갈색이 섞인 공간. 부드러운 침구, 책상 위엔 마른 라벤더가 꽂힌 작은 병까지. 여긴 내 방이야.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자아이 같은 방을 쓰도록 강요할 생각도, 다른 어떤 것도 강요할 생각 없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개인 방을 따로 준비해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니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대리 결혼을 계획했던 사람처럼요.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묻지도 않으시네요.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물을 필요 없으니까? 왜죠? 그는 돌아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언니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속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가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럼 내가 화를 내고 널 쫓아내고 난 그 여자랑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 방 안의 스탠드 조명 스위치를 누르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자어 내일부터 집사에게 내게 맞는 스케줄을 짜라고 할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들에게 말하거나 나한테 직접 말해. 진이한 씨. 제가 작게 부르자 그가 걸음을 멈추고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 같기도 슬픔 같기도 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그 말을 아주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처럼요. 왜?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전 그냥 대타일 뿐이니까요.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제게 다가와 섰습니다. 제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의 속눈썹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잘 들어. 제가 고개를 들고 놀라서 그를 보자 그가 제 마음에 새기려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에게 서유진은 대타가 아니야. 내가 유일해. 심장이 한 박자 엇나갔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디자인된 방 한가운데 서서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소년처럼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두려움 때문도 낯선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유일해.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언니의 복제품이었고 필요할 때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었고 누구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순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일한 사람이었던 적은 없었죠. 그런데 그 남자, 이익을 위해 결혼했을 거라 생각했던 무심한 그 남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눈으로 제게 그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간의 혼란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서 마른 라벤더 향과 그림 같은 햇살이 비치는 방에서 잠을 자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자 복도에 서 있던 가사도우미 한 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아래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련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몇 초간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침 먹어. 입에 안 맞으면 요리사 바꿀 테니. 짧고 무심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달콤해졌습니다. 낯선 사람, 특히 남편이라고 서명한 지 24시간도 안 된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은 어색하고 불편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니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침묵을 깨지 못하게 만들었죠. 결혼식 후 첫 아침 식사. 식당으로 내려가니 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흰 셔츠 소매는 무심하게 걷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갈까 망설였습니다. 아직 신혼부부의 아침 식사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발을 떼기도 전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려와서 앉아.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다가가 마치 담임 선생님을 피하는 학생처럼 그에게서 3칸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조용히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술안, 사워도우빵, 자몽주스. 제 앞에 놓인 접시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먹던 아침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죽도, 라면도, 길모퉁이 가게에서 사 먹던 토스트도 아니었죠. 몇 입 먹고 배부르다는 핑계로 방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제가 막 숟가락을 들자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양식 안 맞는다면 요리사 바꾸라고 할게.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익숙해요.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 그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 친정이 아니야? 참을 필요 없다는 뜻이야. 저는 숟가락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않았지만 그의 말은 제 가슴 가장 부드러운 곳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생활 패턴은 거의 시차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고 그는 늦게 자고 저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으며 밤늦게까지 밖에 있는 날이 잦았습니다. 가끔 서재에서 그가 영어, 프랑스어, 심지어 독일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말투는 뉴스에서 말하는 재계 황태자의 모습 그대로였죠. 한 번은 거실에서 쿠션을 안고 무성 영화를 보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가사 도우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이 저택에서 잠을 자고 간 사람은 사모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몰랐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죠. 마치 낯선 세계와 그가 서서히 열어주는 세계 사이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저를 안으로 초대하지는 않은? 결혼 일주일 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잘 지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 생각은 어때?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사과인지 알아? 저는 원래 공평함을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혼식에 떠밀려 대타 신부가 되고 진짜 아내처럼 이 집에서 살게 되자 헛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다시 돌아올 생각이야? 언니는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진희한 씨가 눈치챘는지 궁금해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치챈 정도가 아니라 내가 유일해라고 말해줬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언니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그냥 침묵하는 것 같아. 아마 신부가 누구든 상관없는 거겠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어떤 식으로든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니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희한 씨가 차고에서 집으로 들어오며 겉옷을 벗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단에 서 있던 저는 피할 틈도 없이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이려는데 이번에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고개 숙이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가 다가와 계단 아래에 멈춰 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언니 일에 대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물어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언니를 좋아했었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나 싶어 물러서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한다고 생각했었지. 제가 고개를 들자 그는 저를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식장으로 걸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의 모든 것은 그냥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지 몰랐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개인 방에 누워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진희한 씨의 문자였습니다. 내일 산책 갈래? 내가 좋아할 만한 꽃길이 있는데.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보다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타자를 쳤습니다. 몇 시예요?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7시 정문에서 기다리게.
저는 핸드폰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저택 정문 앞에 서자 진희안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가볍게 기댄 채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 흰 셔츠와 회색 청바지 차림은 전혀 기업가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정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남자 주인공 같았죠. 이 시간에 못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속으로는 떨렸지만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가 저를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거라면 몇 시든 일어날 수 있어? 저는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침부터 심장을 저격하는 건 반칙 아닌가요? 그가 말한 꽃길은 저택 뒤편의 작은 오솔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길가에는 푸른 풀과 야생화가 자라 있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라벤더 덤불 몇 개가 아침 바람에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제가 천천히 걷자 그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제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의 숨결과 든든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제가 앞쪽의 나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끄러운 곳에 익숙하지 않은 걸 아니까?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는 저를 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생일 파티에서 귀를 막고 서 있는 걸 봤어. 분명히 힘들어 보이는데도 억지로 웃고 있더군.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한 씨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응, 하지만 난 널 봤지? 제가 언제부터 걸음을 멈췄는지도 몰랐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고 공간은 갑자기 숨막힐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저를 알고 있었던 건 결혼식 이후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도망친 그날부터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몇 번이나 봤어요? 진희안 씨는 기억을 더듬는 듯 살짝 고개를 기울이더니 말했습니다. 행사장에서 5번, 쇼핑몰에서 2번, 자선 경매에서 1번, 그리고 내가 내 언니와 다르다는 걸 알아챌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3번. 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대타 역할을 하는 연극에 출연했는데 산막에 이르러서야 감독이 사실은 오래된 팬이었다는 걸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산책 후 저는 멍한 머리로 방에 돌아왔습니다. 난 널 봤지?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점심도 걸을 정도였습니다. 오후에는 그가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한 작은 서재에서 책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다가 가장 아래 칸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다가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의 저였습니다. 교문 앞에 서서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높게 묶고 두유 한 잔을 든 채 프레임 밖에 누군가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찍은 사진, 몰래 찍었지만 악의는 없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수첩. 안에는 저에 대한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지,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매운 음식을 싫어하고 어둠을 무서워하며 진한 커피를 마시지 못한다는 것까지. 전부 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상자를 닫고 서둘러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진희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헐떡이며 손을 떨고 얼굴이 붉어진 제게 향했습니다. 왜 그래? 저는 입술을 깨물며 책을 정리하는 척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은 제가 당황해서 부딪힌 탓에 정말로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가 숨쉬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를 꺼내 제 팔에 붉은 자국에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 다정해서 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일부턴 방 정리하지 마. 읽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책 가져다 줄게. 저는 그를 보며 묻고 싶었지만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제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지, 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몰래 기억하고 있는지, 왜 저를 오래전부터 알았으면서도 결혼식 날까지 침묵했는지, 아니면 왜 지금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이는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문을 등지고 스탠드 조명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걸 더 이상 대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말이죠. 잠들기 전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옥색 물방울 모양의 작은 보석이 박히는 목걸이 사진이었습니다. 너에게 주는 선물. 예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선물할 이유가 없었어.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자선 경매에서 저는 그 목걸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지만 너무 비싸서 그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만 빼고요. 저는 목걸이 사진을 보며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들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이유인데요? 1분 후 그가 답장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니까.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비단으로 된 초대장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희한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블랙커피, 목 단추를 풀지 않은 흰 셔츠 차림은 나른하면서도 지독하게 섹시했습니다. 사람의 심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 같았죠. 저는 초대장을 들어 양각으로 새겨진 글자를 읽었습니다. 프라이빗 디너, 서클 오브 아너, 서켈 오브 아너. 재계의 유명한 행사였습니다. 투자계, 심지어 정계와 언론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봤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응. 짧고 단호한, 지극히 진희한 씨다운 한마디였습니다. 준비할 거 있을까요? 아니. 저녁 7시에 차가 데리러 올 거야? 모든 건 준비됐어.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설마 아내를 공개하려는 걸까? 그날 오후 스타일리스트 팀이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의 20벌의 드레스와 신발, 가방, 액세서리를 가져왔습니다. 집사님은 짧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사모님께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을 입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고민한 끝에 샴페인색 실크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무릎을 덮는 길이에 단순하지만 세련되고 과하지 않게 몸매를 감싸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가벼운 화장, 이브진 머리, 작은 귀걸이. 제가 로비로 내려갔을 때 진희한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턱시도와 벨벳 보타이, 너무 멋져서 뒤돌아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연기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과한가요? 그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습니다. 가자. 오늘 밤 내가 주인공이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메이크업실에 뇌를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파티는 루프탑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은은한 노란 조명, 유리잔에 담긴 와인, 적당히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마디가 똑똑히 들렸죠.
진 총괄의 새 아내인가?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서씨 댁따님이 아니라던데? 더 어려 보이네. 재벌가 아가씨 같지는 않은데?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진희한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살짝 미간을 찌푸린 그의 곁눈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고 대신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굳어있자 그가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오늘 밤 넌 누구의 배경도 될 필요 없으니까. 파티 내내 진희한 씨는 제 곁에서 5걸음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을 걸어오든 그는 늘 고개를 기울여 제게 물었습니다. 자리를 뜨고 싶은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저는 마치 특별 VIP가 된 것 같았고 그는 경호원이자 집사이자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남편 같았죠. 잠시 틈이 나자 저는 무심코 샴페인 잔을 들고 작은 발코니로 나가 숨을 돌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서유라, 제 언니였습니다. 저는 잠시 굳은 채 손으로 잔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돋보였으며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만 저를 보는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이 어울릴 줄은 몰랐네. 언니는 반은 농담, 반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언니 생각은 어때? 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진. 돌아보니 진희한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몇 도는 더 차가웠지만 저를 볼 때의 눈빛은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저와 언니 사이에 서서 언니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내가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저는 눈을 크게 떴고 서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희한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난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마치 뇌에 설탕 80ml를 직접 주입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유라는 가방을 꽉 쥐고 더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희한 씨는 여전히 앞을 보며 늘 그렇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피곤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한테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곤란해할 텐데. 이한 씨는 괜찮아요. 난 괜찮아.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늘 평판 때문에 모든 걸 하시는 분 아니었나요? 그가 저를 흘끗 보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아. 난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라는 걸. 심장이 또 한 번 이상한 박자로 뛰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집사님에게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그가 사진으로 보냈던 옥색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함께였습니다. 특별한 날일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돼. 저는 목걸이를 끌어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큰일이다. 나 이계약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그 파티 이후로 진희한 씨는 훨씬 바빠졌습니다.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죠. 거의 매일 아침 식사 때 한 번, 그리고 제 방불이 꺼진 뒤 복도를 지나가는 그의 발소리로 또 한 번, 그렇게 딱 2번 얼굴을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계약 결혼인데 누가 서로에게 매달리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그 파티 이후로
더 이상 아무도 저를 대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진이한이 그의 존재 자체로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저는 집사님의 말에 따라 저택 내에 있는 개인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친한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도련님께서 오늘 저녁은 여기서 하시라고 손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식사 장소가 바뀌는 게 뭐 대수라고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식탁에 이미 앉아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조안나. 한때 진이한의 과거와 연결되었던 이름. 그가 유럽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첫사랑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전설의 엄친딸. 조안나는 차가운 미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가졌고 말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딱 그의 세계에 어울리는 여자였죠. 제가 멈칫하자 조안나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유진 씨구나, 맞지?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몇 분 후 진이한 씨가 나타났을 때 그 어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들어오며 소매 단추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미안, 차가 막혔어. 그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가더니 조안나에게 향했습니다. 아직도 여기까지 오는 길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조안나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주 잘 기억하지? 예전에 몇 번 와봤잖아.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만 마셨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조안나가 말했고 진이한 씨는 가끔 형식적인 대답만 한두 마디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 눈빛, 심지어 건배할 때마다 그에게로 기울이는 와인잔의 각도까지 동원해 과거의 관계를 되살리려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제 그릇에 채소를 담아 마치 국제 친목 속 식사대회에 참가한 사람처럼 먹기만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을 때 조안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유진 씨, 그거 알아? 그 해에 이한 씨와 함께 파리로 초청받았던 사람은 내 언니가 아니라 나였어.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어. 그냥 운명이 참 얄궂다고 생각해서. 결국 그와 결혼한 사람이 너라니. 저는 대답 없이 돌아서 걸었지만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 중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과거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핏 들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나 있겠어? 그리고 그때 저는 그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진이한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직선적이며 의도적으로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 지금 사랑하고 있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조안나는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마 내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네. 진이한 씨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향해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 다 했어? 같이 돌아가자. 돌아오는 차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앞만 봤지만 마음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묻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옛 연인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좋아했었나요? 그가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로등도 사람도 없는 오직 어둠 속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난 비교당하는 거 싫어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지만 잠시 후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눈빛은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서유진. 처음부터 난 다른 누구도 그 자리에 둔 적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원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사람이야. 아무도 널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너와 비교될 수 없어. 그들은 처음부터 내 기준이 아니었으니까. 심장이 가슴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언가 더 묻고 싶었지만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지 마. 넌 내 사람이니까.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거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화려하지도 사교적이지도 조안나처럼 빛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만 들릴 정도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름날 오후를 꿈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운동화,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저는 길을 잃었고 물에 번진 지도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을 만큼 겁에 질려 있었죠. 그때 한 손이 내밀어졌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지 마,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악몽을 꿀 때마다 생기는 익숙한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은 제가 전에 기억해 본 적 없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가니 진희안 씨가 일찍부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고 커피는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자 옆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눈이 부었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꿈을 꿔서요. 무슨 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가 오고 제가 길을 잃었는데 누가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커피잔 가장자리에서 멈칫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점심때 저는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서랍 속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사진과 그의 메모장을 발견했던 곳이었죠.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첩맨 뒤에는 작고 낡고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았죠. 사진 속에는 중학생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젖은 교복을 입고 눈가는 붉어진 채 검은 우산 옆에 서서 휴지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얼굴이 흐릿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옆으로 돌려져 있었지만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진희안 씨가 막 재킷을 벗었을 때 저는 계단으로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손에 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인가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까요? 그때 넌 열이 좀 있었어. 집에 돌아가자마자 사흘 동안 알아누웠지?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손을 깍지 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널 다시는 볼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모습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비를 맞고 울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동안이나 기억했다고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울고 있어서가 아니야?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곳을 가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그 해의 감정이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하게 됐지.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넌 전학을 갔고 그 후로는 늘 내 언니 뒤에 서 있었어. 무대에도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지. 내가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 널 찾을 수가 없었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도망치기 전까지는요? 아니,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 전부터 난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고 내 언니와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했지?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의심, 불안, 내가 대타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인생에 들어온 것은 우연도 떠밀려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그 사람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옥색 목걸이를 들고 있었죠. 제가 봤던 한 쌍 중 나머지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있었어.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허리를 숙여 제게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었습니다. 걸쇠가 목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비가 왔었지? 넌 혼자 서 있었고 우산도 비오도 널 부르는 사람도 없었어. 이번에 내가 또 길을 잃는다면 다시는 널 혼자 서 있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랑 고백도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는 아니었고 마치 수증기처럼 흩날리는 사람을 조금 춥고 외롭게 만드는 그런 비였습니다. 저는 진시댁 서재에 서서 목에 걸린 옥색 목걸이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시간의 먼지가 덮인 낡은 문을 연 기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오랫동안 제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죠. 진희한 씨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안에서 전화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했지만 단호한 말끝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 때문이었죠. 오늘 아침 저택으로 초대장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진성그룹의 창립자이자 처음부터 저의 언니와 그의 약혼을 강요했던 그분의 육순 생신 파티 초대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진희하는 저를 진시댁에 정식으로 소개해야 했습니다. 압박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제게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제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제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눈빛이 즉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생강차를 책상에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저도 같이 갈게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몇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억지 아니에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을요. 진희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내가 널 데리고 갈게. 밤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밝지 않았고 벽 한쪽에서 비추는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공간을 그림처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때 진희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물기가 조금 남은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옆에 오래 앉아 있지 마, 감기 걸리기 쉬워. 그가 제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 때문에 수건되어 오신 거예요? 응. 그럼 이런 대접을 받은 건 제가 유일한가요? 그는 저를 보며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네. 뭔데요? 난 전례가 없지만 내가 온 후로 모든 것이 예외가 되었다고? 농담이었는데 뜻밖에도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사실이 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힘들겠네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가 어느새 제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평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저를 건드리지도 제 손을 잡지도 어떤 선을 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주 고요했습니다. 마치 그의 모든 감정이 그 눈동자 뒤에 응축되어 적절한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터져나오려는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진희한이 천천히 손을 들어 뺨에 묻은 빗방울 하나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이 눈빛을 오래 유지할 수 없을까 봐. 무슨 눈빛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허락할지 확신할 수 없는 눈빛.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허락한다면요? 그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키스해도 돼요? 그는 대답 없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치 제가 눈을 한 번 깜빡이면 그 순간이 사라져 버릴 것처럼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조급하지도 불타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정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는 마치 귀하고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기에 서투름으로 이 감정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가 물러섰을 때 그의 입술은 여전히 제 입술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처음 널 꿈에서 본 날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밤이었어. 그가 쉬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제 꿈을 꿔요. 그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꿈꿀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다시 그 해의 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지도 낯선 사거리에서 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서 한 사람이 저를 기다리며 미소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자. 집으로. 저는 사랑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희한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이성으로, 행동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당신이 결코 누군가 신경 쓸 거라 생각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아래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계피빵 냄새에 잠을 깼습니다. 저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을 때마다 유독 먹고 싶어지는 단 하나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시나몬 와플이었죠. 문제는 제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집에서 만들어 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내려가 보니 그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5초간 멈춰 섰습니다.
그가 요리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머리는 살짝 헝클어진 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은 전혀 CEO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남편 같았죠.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흘끗 쳐다봤습니다. 일어났어. 와서 맛 좀 봐. 저는 다가가서 고르게 구워진 와플을 봤습니다. 바삭하고 노릇노릇한 빛깔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배우셨어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오늘 처음 만드셨네요. 너 때문에. 네. 그 한마디에 와플은 제쳐두고 그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그와 함께 꽃집에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할 꽃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택 뒤뜰에 심을 꽃 종류를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지니안 씨, 정말로 안개꽃과 스타티스를 구분하고 계신 건가요? 그가 흘끗 쳐다봤습니다. 둘 중 하나가 작년에 내가 꽃집을 지나가다가 한참 동안 멈춰 서서 봤던 꽃이니까. 네. 뭐라고요? 작년부터 제 뇌에 위치 추적 칩이라도 심어 놓으신 건가요? 저는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만약 그게 과한 거라면 앞으로는 한계를 두지 않을 생각이야. 저는 3초간 멍하니 있다가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위해 직접 차를 끓였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차는 백차였지만 그는 예전에 직원에게 저를 위해서는 홍차를 끓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연한 걸 마시면 잠을 못 잘 테니 라는 이유였죠. 저는 그 말을 기억했고 처음으로 그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 있으세요? 제가 찻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내가 내 스케줄을 물어본 건 처음이네. 제가 이한 씨 챙겨주는 거 안 보이세요? 그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슬슬 질투하기 시작하는군. 그렇지. 저는 목이 콱 막혔습니다.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자 때문에. 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녀가 나한테 웃어준 뒤로 계속 침묵했잖아. 저는 입술을 삐죽이며 반박하려 했지만 조금 찔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한 씨는요? 저는 약간 삐친 목소리로 돌아섰습니다. 질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있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내가 드라마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정말 잘생겼다고, 남의 편 말고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칭찬했을 때 그날 밤 나도 그 사람처럼 정장을 사야 하나 고민하느라 2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진짜 병이네요. 응이 그가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병이야. 그리고 원인은 너 하나뿐이지.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감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다정해서도 지고지순해서도 영화에서 튀어나온 남신처럼 잘생겨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저는 누군가에게 어울리기 위해 더 나은 사람, 더 예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이기만 하면 됐고 그 사실을 그는 저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제가 방에 돌아가자 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은 나를 남편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머릿속에서 합창단이 긴급 경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타자를 쳤습니다. 내일 시도해볼게요. 그가 답장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먼저 꿈에서 들어야겠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덮고 대학 입시 때처럼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더 이상 제가 대타일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단 한 번도 흐릿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사모님, 혹시 오늘 아침에는 소셜미디어를 열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사모님께서 도련님의 결혼식에 진짜 신부가 아니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열고 실시간 검색어에 뜬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성가의 대타 신부. 아래에는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유진, 서유라의 동생. 수천억 원대 결혼의 대리인. 그해 결혼식, 진짜 신부는 사라졌다. 진이하는 속은 것인가?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과거는 땅속에 숨겨둔 낡은 상자처럼 언젠가 누군가에게 밟히게 될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제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시작한 이 순간에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진희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황하거나 화난 기색은 없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일 이한 씨에게 영향이 클까요? 제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난 내가 두려울까 봐 두려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제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뜻밖의 사람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서유라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한 짓은 아니야. 하지만 진씨 댁에서 일부러 터뜨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진희한 씨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당신 집안에서?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수만 번의 거절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외출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머무르면 그를 더 곤란하게 만들까 봐 두려웠습니다. 언론, 가족, 세상의 시선. 저는 다 견딜 수 있었지만 그가 청첩장에 이름도 없던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헤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간대의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폭풍이 지나갈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레이더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희한 씨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비행기 타면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널 찾아낼 거야.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떨렸습니다.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일어나서 정문으로 돌아봐. 저는 멍하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항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검은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인파를 거슬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 절박해서 아무도 감히 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몇 초 후, 그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저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시선 속에서, 공항의 안내 방송 속에서, 쏟아지는 소문들 속에서 저는 오직 그의 작은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 서유진. 어디 가지 마.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잃었다가 발견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인파를 빠져나와 밖에 세워둔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난 널 잃는 게 더 두려워.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 너랑 이혼하라고.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이혼을 강요하시면 족보에서 제 이름으로 장례식부터 치르시라고.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콧날이 시큰해졌고 심장은 너무나 큰 사랑에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언론도. 오직 두 사람과 이제는 사랑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있자 그는 평소처럼 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는 대신 그는 의자를 제 옆으로 바싹 당겨 앉았습니다. 내일 진 씨 댁에 널 데리고 갈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뭐려? 정식으로 널 소개해야지.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5점일 텐데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에게 너는 아내야? 진짜 아내.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열어 아까 보내지 못했던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온 세상이 내가 틀렸다고 말해도 당신 한 사람만 내가 옳다고 믿어준다면 난 여기 남을게요. 그의 답장은 아주 빨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원히 머물러. 그날 아침 저는 우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귀걸이를 매만졌습니다. 손바닥은 긴장으로 축축했습니다. 진이한 씨가 등 뒤에서 다가와 제가 쩔쩔매며 소매를 만지는 것을 보고는 허리를 숙여 제 단추를 하나씩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집에 데려간 적은 없었죠? 제가 반은 농담, 반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었어. 그리고 너 말고 다른 누구도 데려갈 생각 없고.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자 그의 눈에는 오직 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도 흔들림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 전체와 맞설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 씨 댁은 도시 서쪽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서양식 건축의 옛 궁중 스타일이 가미된 3층짜리 고택은 대문에서부터 소파까지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마치 엑스레이처럼 저를 훑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진이하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고 대청 한가운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선포하듯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진이한의 어머니, 진 여사였습니다. 아들의 침착함과는 달리 그녀는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매우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새아가라.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남을 대신해 시집왔는데 미안한 마음은 좀 드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진이안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태도로 대하실 거라면 그녀를 새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제 아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서 그의 손을 꽉 쥐었지만 그는 놓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누군지, 어떤 출신인지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다. 진 여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을 대신해 결혼식장에 들어선 여자애 때문에 계속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하려무나.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서유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공기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그의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하나. 진 가문의 명예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장난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아내라.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유라,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채 마치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족 상견례 자리에 원래 정해져 있던 사람이 빠지면 섭섭할 것 같아서. 그녀는 저를 보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평온하게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지니안에게 돌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내 데타 노릇을 한 여자랑 결혼할 셈이야? 지니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와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할 셈이 아니라 이미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야. 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 모든 걸 왜 한다고 생각해? 그가 반문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찾던 사람은 서유진이었어. 내가 아니라. 넌 그저 내 가족이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던 카드였을 뿐이고. 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쥔 뭐가 다른데? 쟤도 결국 대신 내놓은 상품일 뿐이잖아. 제가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난 대타였어. 하지만 난 언니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적 없어. 언니는 도망쳤고 난 떠밀렸지? 언니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나에겐 없었어. 이 감정, 이 결혼, 난 빼앗지 않았어. 난 그저 내 곁에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기 머물렀을 뿐이야. 방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그 차갑기만 하던 손주 녀석이 자기 감정 때문에 끝까지 갈 줄은 몰랐구나. 그러고는 저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너를 선택했다면 오늘부터 너는 진 가문의 사람이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니안이 제 손을 더 꽉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누가 널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게 만들 거라고. 차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전쟁일 줄 알았는데? 전쟁은 맞았지. 하지만 내가 이겼어.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 난 그냥 내 전리품을 지켰을 뿐이야. 넌 내가 평생 지키고 싶은 유일한 보상이니까. 5월의 어느 날 아침, 햇살이 꿀처럼 천천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세 번째로 매만졌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반짝이는 보석이 박혀있지도 않은 그저 부드럽고 몸에 꼭 맞는 심플한 드레스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요. 과시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평생 간직하고 싶을 만큼 충분히 따뜻한. 이번에는 아무도 제게 입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언니처럼 보이면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서명하라고 등 떠미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진짜 신부였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그가 손잡고 버진로드를 걸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니아는 우리 집 뒤뜰에서 작은 결혼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얀 안개꽃, 동화 같은 조명 아래 놓인 긴 테이블, 그리고 제가 언젠가 결혼식에서 한 번 듣고 싶다고 말했던 파헬벨의 캐논 디장조를 연주하는 바이올린. 과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제가 드레스룸에서 나왔을 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길 끝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턱시도, 옅은 회색 넥타이, 그리고 저 외에는 그 누구도 바라본 적 없는 눈으로요.
주례사가 오늘 모든 이의 증언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진이한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고 진심 어린 약속이 있었으며 한때 의심했던 모든 이들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서유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떠밀려서 했지만 제가 그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고 꽃을 던지며 달콤한 말부터 짓궂은 농담까지 온갖 축복을 보냈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너 그거 알아? 내가 걸어 나올 때 진 총괄님, 난생 처음 사탕 받은 어린애처럼 웃더라. 제가 고개를 돌려 그를 봤을 때 마침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문득 진짜 사랑은 저렇게 늘 평온한 사람마저 바보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그는 텅 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달빛과 길 잃은 몇 마리의 반딧불이만 있었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제가 대신 결혼했던 그날 기억해요. 응이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막장 드라마를 찍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를 돌아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드라마 장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로맨스였네요. 그가 고개를 기울여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장르가 틀린 건 아니야. 이제 막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뿐이지. 지금부터는 오직 너만을 위해 쓰이는 특별편이야. 우리는 성대한 신혼여행 대신 그가 업무 시간을 줄여 저와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면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 보는 법을 배우고 요리를 하고 심지어 새벽 5시에 저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어시장에 가서 싱싱한 새우를 골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CEO가 장사하는 아주머니랑 생선 가지고 싸우는데 이미지 실추 아니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으면 돼. 다음번엔 더 잘 싸울 수 있어? 어느 오후 저는 숙소 툇마루에 앉아 글을 쓰며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스캔들에 휘말린 적도, 대타라고 불린 적도, 제 것이 아닌 결혼식에 떨며 들어선 적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오직 저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레모네이드 한 잔을 가져와 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뭐 써? 누구에 대한 자서전이야? 제가 고개를 들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언니를 대신해 결혼식장에 떠밀려간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요. 근데 알고 보니 평생 결혼하고 싶었던 운명의 남편을 만났다는. 진이안이 제 옆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재밌겠네. 제목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이번에는 사랑 때문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손등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난 언제나 단 한 사람과만 결혼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곁에 두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야. 마침내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운명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 당신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함께 겪어주는 사람이 진짜 운명이라고 말하는지는요. 고마워요, 진이한 씨. 처음부터 저를 선택해주고 단 한 번도 다시 선택하지 않아줘서.